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채권, 부동산, 펀드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요. 토큰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금융의 미래라고들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대부분 파일럿 테스트나 개념 증명 뭐 이런 단계에서 딱 멈춰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항상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보고, 통제라는 현실의 벽이죠. 아, 이런 금융의 기본 규칙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안합니다. 그렇죠. 코드가 복잡해진다는 건 단순히 개발이 어렵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해킹 위험도 있고, 또 그 모든 걸 감사하는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등장한 XRP 레저의 새로운 토큰 표준, MPT, 즉 멀티퍼포즈 토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관 금융이 왜 이 기술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게 토큰화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왜 굳이 새로운 표준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기존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XRP 레저의 전통적인 토큰 발행 방식인 IOU 모델은 기관들이 쓰기에는 뭐랄까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옷과 같았습니다. IOU 모델하면 트러스트 라인, 즉 신뢰선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발행자랑 보유자가 서로 너를 믿는다 이런 표시로 연결선을 설정해야만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양방향 합의 구조였잖아요. 네, 바로 그 양방향 합의 구조가 기관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링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리플링이요? 네, A가 B에게, B가 C에게 빚이 있을 때 A가 C에게 바로 빚을 갚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 부채가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자산이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자산의 이동 경로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일 바라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효율성보다는 통제와 예측 가능성이 훨씬 중요한 거군요, 기관들한테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기존 IOU 방식은 너무 유연하고 자유로워서 오히려 기관들의 그 엄격한 규칙에는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해결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MPT는 아예 그 접근법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뒀다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자체에 기관이 필요로 하는 규칙들을 그냥 내장해버리자 이런 아이디어죠. 아, 설계 사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그 새로운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 사상, 즉 모델의 방향성입니다. MPT는요. 발행자와 보유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단방향 모델을 채택했어요. 단방향이요. 일방적으로 발행하면 보유자는 그 정해진 규칙 안에서 토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리플링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동작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예외 상황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인 겁니다. 구조가 단순해졌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훨씬 가볍고 효율적이라는 의미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딱 두 가지 객체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토큰의 이름, 총 발행량, 수수료 정책 같은 모든 규칙을 정의하는 MP 토큰 이슈언스 객체입니다. 이건 일종의 토큰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토큰 설계도?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사용자의 지갑에 토큰이 몇 개 있는지 잔고를 추적하는 MP 토큰 객체죠. 말 그대로 디지털 장부인 셈입니다. 아하. 이 단순한 구조 덕분에 데이터 크기가 기존 IOU 방식이 수백 바이트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MPT는 약 52바이트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52바이트요? 네, 원장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와, 정말 작네요. 그렇게 구조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기반 위에서 드디어 기관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튼튼한 토대를 먼저 닦고 그 위에 필요한 집을 짓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그 위에 올라갔나요? 기관들이 가장 반기는 핵심 기능 한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온체인 메타데이터입니다. 토큰의 설계도, 그러니까 MP 토큰 이슈언스 객체 안에 최대 1024바이트까지 자산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블록체인 원장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관 자산은 이 토큰이 법적으로 무엇을 대표하는가가 생명이거든요. 아, 예를 들어 채권 토큰이라면 만기일, 이자율, 신용등급 같은 핵심 정보요. 이걸 외부 서버가 아닌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 원장에 직접 기록해두면 법적 분쟁이나 회계 감사 시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토큰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토큰과 그 토큰이 대변하는 자산의 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를 높이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은 뭔가요? 두 번째는 보유자 승인, 즉 오서리제이션 기능입니다. 보유자 승인? 네, 발행자가 허가한 주소, 다시 말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주소만 토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KYC, 고객 확인이나 AML,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금융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죠. 아,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M 레벨에서 약속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토콜 레벨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소로는 아예 전송 자체가 차단되는 강력한 통제 장치입니다. 적격 투자자에게만 토큰을 배분하는 식의 규제 준수가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기능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블록체인에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락과 클로가 기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락은 발행자가 특정 부여자의 토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기능이고요. 클로백은 법원의 명령이나 규자 당국의 요청 같은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 발행자가 사용자의 토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잠깐만요. 발행자가 사용자 지갑에 있는 토큰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던 블록체인의 내 자산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얘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관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기능까지 필요로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MPT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쟁 포인트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극단적이라고 보지 않고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기 거래가 발생했거나 자금 세탁에 연루된 계좌가 발견되었을 때 전통금융에서는 은행이 즉시 계좌를 동결하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은 토큰화된 자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대응 수단이 있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그들에게는 타협 불가능한 조건인 셈이죠.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섬뜩한 기능일 수 있지만 규제 아래에 있는 기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거군요. 딜레마네요, 정말. 네.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뭔가요? 마지막은 전송 수수료와 발행 한도 설정입니다. 이건 좀 더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운 기능인데요. 네. 토큰이 전송될 때마다 0.1%씩 수수료를 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하거나 총 발행량을 100만 개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칙을 토큰 설계도에 처음부터 못 박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스타캅 대표라면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감사 없이 그냥 MPT 설정 몇 개만으로 전송 수수료 0.1% 부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4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MPT는 단순한 토큰을 넘어 규제 준수를 내장한 토큰 발행 프레임워크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MPT는 단순히 토큰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토큰의 운영 규칙과 규제 준수 장치를 프로토콜 자체에 심어놓은 일종의 틀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이 강력한 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찍어내려고 할까요? MPT가 가장 빛을 발할 분야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 채권, 부동산,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현실 세계 자산, 즉 RWA 토큰화입니다. 아, RWA. 네. 이런 자산들은 하나같이 복잡한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을 동반하거든요. 기존 방식이라면 이런 요구사항 하나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또 그 컨트랙트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억 원짜리 감사를 받아야 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MPT를 사용하면 그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 아, 정말요?
이미 XRPL 프로토콜에 내장된 수많은 검증을 거친 MPT 표준 기능을 조합해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개발, 운영,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기관들이 토큰화 사업에 진입하는 문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건 좋지만 이더리움 같은 곳에서는 이미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런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있는 기술을 쓰는 대신 굳이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게 정말 그만큼의 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존 생태계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은 무한한 자유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관 금융은 자유도보다 표준화된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은행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송금 시스템을 만들면 대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스위프트 같은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MPT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XRP 레저를 암호화폐 원장이 아니라 기관들을 위한 표준화된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유도를 약간 포기하는 대신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표준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접근이네요.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실적인 제약이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현재 MPT가 가진 한계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에서의 거래가 아직 온전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MPT 토큰을 DX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TF MPT Can Trade라는 플래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기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건 정말 치명적인데요. 기관의 요구에 맞춰 완벽하게 규제를 준수하는 토큰을 발행하는 표준은 완성됐는데 정작 그 토큰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2차 시장 인프라는 아직 공사 중인 단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MPT의 기반 자산의 유동성이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는 항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서 자산이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발행자 권한 집중 문제입니다. 락과 클로백 기능으로 인한 중앙화 논쟁 말씀이시죠? 다시 생각해도 좀 놀랍네요. 맞습니다. 이 기능들은 기관에게는 필수적인 규제 대응 수단이지만 필연적으로 중앙화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발행 주체가 사용자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과도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과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MPT의 채택이 확산될수록 이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MPT와 XRPL의 미래를 전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기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건 실제 채택 사례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이나 표준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2020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SBI 리플 아시아의 일본 관광 보상 플랫폼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합니다. 항공 마일리지나 지역 기반 바우처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실제 채권이나 펀드가 MPT로 발행되는 사례가 나와야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도미노는 역시 이름 있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앞서 지적하신 2차 시장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구축되는지입니다. DX. 들이 XRPL 생태계에 얼마나 빨리 통합되는지에 따라 MPT의 성패가 갈릴 겁니다. 표준은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결국 그 위에서 자산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MPT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 대상 코인 같은 개념이 아니라 기관들의 자산 토큰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표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을 피하고 금융의 필수적인 규칙들을 프로토콜에 직접 녹여내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시도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MPT가 제공하는 락이나 클로백 같은 강력한 통제 기능은 기관에게는 규제 준수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열쇠는 발행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죠.
그렇죠. 앞으로 이 기술이 확산될 때 우리는 과연 규제 편의성과 블록체인이 본래 추구했던 탈중앙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